안녕하세요. 2019년 7월 10일 수요일 드루킹 김동원하고 그 직원들 전체 한 10명에 대한 재판 결심이 있었어요. 뭐 재판 항소심은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었고 드루킹 사실 제가 처음에 재판에 들어갔을 때보다 좀 김이 빠졌다는 느낌 좀 들면서 항소심에 몇 번 갔었는데요. 사실 뭐 2018년도에 이 사건이 처음 발견됐을 때는 굉장한 막 뭐라 그럴까 하여튼 그 분노라고 하면서 또 기대감 이런 게 좀 많았었는데 특검 자체가 사실 뭐 저희가 기대한 만큼이 아니었었고 물론 뭐 1심 재판에서 김경수가 구속이 된 거는 좋았는데 1심이 끝나고 나서 항소심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가라앉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드루킹 재판에서도 사실 다툴 부분이 별로 없었고 내용은 사실 되게 간단한 거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제 이제 결심을 했는데 노회찬 마누라 김지선을 계속 증인으로 불렀어요. 뭐 원래 불러도 한 30분 정도 필요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 여자가 끝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자기는 나가서 할 얘기가 없다 이런 상태로 하니까 판사가 더 이상 불러서 부른다 해도 이런 자세로 나와서 증인하는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이걸로 끝내는 걸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취소한다, 채택을 취소한다 이런 용어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김동원이가 이제 그 법정에서 나온 얘기는 김동원이가 3천만 원을 현금으로 바꿔서 김동원의 주장은 드루킹 김동원 주장은 거기다 돈을 넣지 않고 차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돈을 장원인가 가서 이 봉투를 줬는데 이 봉투를 김지선이의 차량 운전수. 사실 그때 저런 얘기 나와서 되게 웃겼죠. 노무현이가 아니 노회찬이가 뭔데 노회찬이는 마누라한테 운전수까지 딸려주나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막 비웃었죠. 그래서 근데 노회찬 마누라의 운전수한테 여자예요. 이 여자가 증인으로 나왔는데 자기는 봉투를 받아서 전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봉투인데 자기 받아서 확인해 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노회찬 마누라 한 얘기는 자기는 봉투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차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하여튼 그래서 여자는 나오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제 결심이 됐는데 그 특검들의 구형이 있었고 뭐 전체적인 내용은 뭐 뉘우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였고 1심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했는데 김동원에 대해서는 형이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댓글 조사라고 7년 하고 정치자금법을 1년 내서 8년을 구형을 했는데 1심에서는 제가 요거를 적어놓지 않아서 아마 그때 한 6년, 7년 있나 뭐 이렇게 아마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도두영 그 변호사 실제로 변호사인데 자기가 어느 날 저녁에 앉아서 블로그를 뒤지다가 이 경공모 블로그를 보고 이들의 취지가 좋아서 회원이 됐다가 법률적인 조언을 해준다고 했다가 결국은 뭐 그 일본 대사 오사카 총경사 이 건에 걸리면서 억울하게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저는 뭐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는 뜻하지 않게 김동훈과 김경수의 그 뭐 만남에 또 두 사람이 오고 간 말에 이제 걸려들어서 자기가 결국은 여기까지 재판을 받는데 이제 1년 이상 형을 정말 받는다면 변호사 자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죠. 이 사람이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일본에서 공부를 했고 학력도 되게 좋아요. 뭐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를 나오고 환경은 좋은데 하여튼 뭐 블로그에 잘못 들어가서 그렇게 했고 어제 최후 진술을 하는 어제 이제 재판하는데 피고인 신문을 이 사람만 했어요. 이 사람은 되게 이제 억울한 편이죠. 1심에서도 자기가 엄청 억울하다고 결심을 할 때 자기가 제가 했다면 뭐 최고형을 달라고 아주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피고인 진술을 했던 사람인데 아마 1심에서 1년 징역에다가 뭐 2년 집행유예인가 뭐 이렇게 났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어제 그 수요일 날도 최후 진술을 피고인 진술을 이 사람만 받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이제 이 검사 이 사람 변호사가 신문을 했는데 자기는 이제 그 김동원이를 굉장히 성실하고 좋은 사람으로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김동원이가 사심이 없다. 회원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좋아했었고 돈 문제가 깨끗했고 이 사람이 강의료만 받았다. 회비가 없었고 경고모의 회비가 없었고 그다음에 책을 구입하는 그만 있었고 뭐 책은 이제 구입하는 사람은 돈을 냈으면 됐고 비누 같은 거 자유롭게 구매를 필요한 사람은 했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했다. 그래서 많은 회원들이 늘어났고 시간이 갈수록 회원들이 늘어났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 친하냐 이렇게 문제 친한 건 아니고 자기가 이제 김동원이가 하고 있는 자미투시 관심이 많았다. 자미투시라는 게 좀 주술적인 그런 게 있어요. 김동원이가 이런 걸 잘 본다고 해서 생년월일 주고 하면은 이제 풀이를 해준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관심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왜 이 사람이 갑자기 김동원에 대한 이렇게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증언을 하나. 물론 1심에서 그렇게 나쁘게 얘기한 건 아닌데 항소심 피고인 그 신문에 있어서는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김동원에 대해서 굉장히 선의적인 그런 말을 좀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뭐 그게 뭐 나쁘게 하거나 좋게 하거나 별로 차이는 없겠지만 좀 그동안 보이지 않던 좀 그런 거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경고모 회원들한테는 명절 때 가끔 선물 줬는데 그 스페셜 스타프에 대해서는 뭐 자기뿐만 아니고 다들 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고 경공모와의 관계는 모임에서만 했지 특별한 건 없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좀 경공모 활동이 뜸해진 거는 김동원이가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그런 모임으로 정치인들을 만나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하고는 좀 그런 게 싫어서 자기는 그런 거 안 했다고 정치인들 만나고 하는 건 부정적이고 자기는 싫었었고 그 다음에 또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말할 분위기가 아니어서 자기는 뭐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경공모 활동을 줄였다. 그리고 이제 2016년 11월 9일 그 문제의 날 그 킹크레이버를 시연했다는 날 그날 만나서 인사만 한 정도였었다. 그리고 그럼 노이찬에 대해서도 뭐 만나는 뭐 노이찬을 소개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뭐 동창회에서 한두 번 만나지 그렇게 많이 만나진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고 그다음에 뭐 김동원이가 2,600만을 모집해서 김경수에게 정치 후원금을 전당을 아느냐. 근데 자기는 하지 않았다. 자기는 정치인을 신뢰하지 않는다. 뭐 등등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재판이 좀 긴 빠졌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었고 뭐 졸리면서 뭐 하여튼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그 이제 방청객들이 많이 왔는데 다 뭐 김동원 지지자리고 10명이 재판을 받는데 7명인가 이렇게 구속된 상태예요. 근데 지지자들이 전부 다 거기 온 사람들 전부 다 지지자들이고 저만 좀 신분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앉아 있었겠죠. 사람들도 많고 뭐 다 자리에 앉았고 양옆에도 사람들이 많아갖고 좀 더웠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자리에 앉지를 못했었어요. 좀 늦게 가고 사실 어제 제가 김동원의 재판을 김경수의 재판으로 착각을 해갖고 김경수의 재판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김동원의 재판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1시 50분 되는데 허위범 특검이 지나가는 걸 보고 아차 싶어갖고 올라갔더니 줄 서는데 좀 뒤편이 돼갖고 들어갔는데 자리는 없었어요. 나중에 뭐 자리가 나서 앉긴 했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끝까지 저는 이제 볼 생각하고 앉아 있었는데 그러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피고인 진술 이제 특검들이 그 피고인들 하나에 대해서 뭐 태도를 나무라고 뭐 내리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변호인이 또 그 피고인들 최후 변론하고 그랬는데 김동원이를 변론을 했던 굉장히 똑똑했던 그 변호사는 안 나오고 그 마준이라는 변호사가 거의 다 했어요. 예. 그런데 김동훈이 변호사가 안 나오고 마준이 변을 하고 그랬는데 뭐 거의는 뭐 똑같은 그런 내용이죠. 뭐 특검이 뉘우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많이 뉘우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들을 거는 김동원이가 최후 진술을 했는데 김동원이가 이 사람이 한 뭐 넉 장 정도를 써가지고 왔어요. 뭐 다른 데 어디서 10페이지라고 하는데 10페이지는 아니고 넉 장을 써갖고 와서 이제 불렀는데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김동원이가 왜 저런 얘기를 하지 하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물론 이게 두 번째라서 그런 느낌도 있는데 이 사람이 1심 때도 굉장히 똑똑하게 했어요. 그때도 제가 노트에 써놨고 했는데 그때는 막 감탄을 하면서 와 하는 거에다가 제가 느낌표를 막 3개씩 갖고 써놓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김경수에 대한 얘기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주로 했고 돈을 받지 않고 수사받을 때 뭐 진실을 덮으려는 정치적인 뭐 그러면서 김경수에게 나도 진실을 듣고 싶다. 김경수를 법정에 불려한다. 뭐 등등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이제 감탄을 하면서 굉장히 하여튼 감동이랄까 뭐 이 사람 똑똑하달까 이런 느낌은 좀 받았고 그때 도두영 이제 판사가 도두영 변호사가 그때 자기 변명을 하면서 아마 어뷰징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 포털에서 그런 어떤 불법을 방지하기 위한 포털사들이 하는 그런 정책 여기 대해서 했는데 제가 어뷰징이라는 걸 이제 그때 저도 처음 들었었죠. 그래서 굉장히 저 사람이 똑똑하다 하면서 굉장히 감탄을 했고 아마 이 사람이 이거 어뷰징에 대해서 아마 했을 때 아마 거기 나온 방청객들이 아마 박수를 쳤었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잘한다. 참 수준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었는데 이번 항소심에 들을 때는 그런 감동적인 느낌은 없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김동원이가 김동원이가 최후 진술한 거는 뭐 그런 거 이런 거 있었어요. 조금 이제 넉장이라 좀 뭐 제가 타자로 쓰긴 했는데 타자로도 써도 뭐 11포인트로 해도 뭐 2장이 이제 넘치죠. 지난해 3월 구속된 이후 수사와 재판을 받는 동안 15개월 20일이 지났다. 이 정권의 적폐를 찍힌 다른 사건들처럼 한때 그들과 한 배를 탔던 저조차도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짓밟히며 방어권이 거의 없는 상태로 검찰과 특검 등에 두드려 맞으며 이 자리에 왔다. 그러면서 자기가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여튼 뭐 좋게 보이진 않아 뭐 할 수는 있는데 이 사람 명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삼박하게 들리진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구속되고 원래는 보도제자 김경수는 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 후 일본 대사와 오사카 총행사 등 인사와 관련된 사실들에 대해서 김경수는 마치 제가 그 자리를 탐했고 그 때문에 자신을 협박했다는 취지로 지금까지 저를 파렴치범으로 몰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2018년 1월 20일 안희정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가 파트너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 의견을 물었다. 당시 안희정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가 대화 없이 강성을 치닫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였고 본인이 나서서 일본과 대화를 하고 싶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독자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외교의 친일파로 몰리는데 두려워 그렇게 못하겠다고 말하였다. 저는 문재인 뭐 대통령이라 저는 부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하여튼 뭐 제가 안 부르는 거는 알아들으세요. 문재인의 집권 직후 이 정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깨달았다. 국가 간의 외교에 있어서도 문재인은 주사파 옷도 확실하진 않아요. 이분법을 적용하여 일본과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 저는 얘기 들으면서 이 사람 참 이상하다. 굉장히 시류를 잘 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 별로 감동은 저는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도리어 너무 의도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이 사람이 사람들이 추앙하는 뭐 주술적인 거 이런 거 뭐 잘난 척하는 좀 이런 막 중구난방인 그런 느낌을 도리어 받았을 거예요. 뭐 신문이나 뭐 방송에 많이 났는데 제가 본 느낌은 좀 달랐었어요. 그러면서 저 개인적인 소신은 한미일 공조하에 우선 국가 3조 원을 풀어 이것도 제가 확실하진 않은데 국가 3조 원을 풀어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이 옳다고 봤기 때문이고 이것은 또 뭐라고 했는데 하기도 우선 개성공단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남북관계가 뭐 옳다고 개성공단 투자를 하는 것이 옳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사람이 말한 거 끼워 맞추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이런 얘기는 뭐 한미일 관계 이 사람 국제정치에서 걱정을 했다 이런 얘기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지금 뭐 일본하고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 문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김동훈 씨가 지금 자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런 생각은 안 하나요? 뭐 새삼스럽게 애국 충정이 가득 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좀 기이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우리나라가 일본과 힘을 합쳐야 뒤탈이 없고 이를 위해서 일본과 대화를 재개해야 했는데 이런 얘기를 수차례 문재인 측근들에게 이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일본이라는 말만 들으면 그들은 일본이라는 말만 나오면 질색을 했다. 지금 와서 보면 무는 일본을 지극히 싫었기 때문에 참모들도 그렇게 반응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굉장히 김동훈이 한 말하고 굉장히 생뚱맞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정말 이 사람이 나라를 생각한다고요? 그랬으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지.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자기가 나라를 생각했다면은 진작에 자기가 고백을 했어야지. 양심선언 했어야죠. 저는 어제 이 사람이 말한 거 하나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저는 2018년 1월 20일 안희정 지사를 만나면서 안 지사의 소신을 듣고 국가가 위기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안 지사나 제가 일본과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라 확신을 했다. 그래서 안 지사가 특별히 일본 방문 계획까지도 생각을 했다. 굉장히 저는 생뚱맞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일본 대사든 오사카 총영사든 문에게 제 접근을 추천했던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입 막고 눈 막으며 대화하지 않으려는 것을 알기에 자력으로라도 일본과 대화 통로를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게 전적으로 제 사리 사욕은 없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 그 경제 민주화라고 해서 기업을 자지우지하려고 했었고 회원들을 모아서 회원들한테 그 기업을 자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소주주 체제를 하려고 해서 했고 일본 자금 끌어다가 개성공단에서 투자하고 그 대기업 그 M&A 하는데 쓰려고 했던 건데 무슨 새삼스럽게 일본하고 외교 이런 문제를 끄집어내는지 정말 저는 너무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안희정 지사는 다른 사건으로 수감되어 있고 저 또한 1심에서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아 있는 상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판결에 시간을 끌었다고 구속했지만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벌거나 일본과 정치 외교적인 프로세스 이거는 제가 뭐 뭐라고 하는데 잘 못 알아들었어요. 찾아야 하는 것이 이것도 문정은 안 되는데 하여튼 뭐 대통령의 특무였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얘기 나왔었고 그러면서 자신의 책임을 방기한 채 모든 사안을 선악 이분법으로 폄하해 오늘날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파트너로 모아놓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문제를 악화시켰다 뭐 이렇게 한 것 같고 문재인 정부가 좀 국가의 수칙 이렇게 한 것 좀 같고 이런 파국을 막아보려 했던 전 법원 원장이나 일본 일본과의 관계를 일본과의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던 정치인이나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 요거는 제가 조금 문장은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뭐 잘 알고 있는 우국청정의 대화 창구를 열려는 저 같은 사람들을 모두 감옥에 쳐놓고 관제 민족주의로 온 정권이 똘똘 뭉쳐 반의를 외치고 있다. 뭐 이제 이 나라를 망국으로 몰고 가는 것이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저는 정말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대통령을 내쫓는 한 몫을 한 그런 일을 해놓고 나서 무슨 새삼스럽게 대법원장을 들먹이고 일본하의 뭐 외교 관계를 이렇게 들먹이는지 정말 저는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었어요. 하여튼 뭐 신문 요즘 유튜브도 보니까 뭐 좋은 얘기는 나왔는데 저는 아니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조우현 시인의 마음 하나라고 하는데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뭐 오늘이라는 시더라고요. 거기 나는 문구를 얘기를 하면서 잉어도 피라미드 다 살았던 보또랑 요거는 제가 나중에 찾아보고 적었는데요. 잉어도 피라미드 다 살았던 보또랑 맑은 물 흘러들지 않고 더러운 물만 흘러들어
그 시인이 발선 그런 기세를 잡은 미꾸라지 놈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어제 읽은 거는 구정물 좋아하는 미꾸라지 놈들 이렇게 얘기했고 용트림할 만한 오늘 이렇게 했는데 뭐 자기가 잉어고 피라미드고 뭐 그리고 지금 문재인 이것들을 미꾸라지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별로 뭐 공감 가지 않는 얘기를 해서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났더라고요. 정말 저는 정말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으로 듣기 들었는데 뭐 들을 만한 어제 사실 결심이긴 하지만 별로 들을 만한 건 없었어요. 뭐 끝까지 앉아 있으면서도 좀 나가도 될까. 기자들이 검사의 구역만 돕고 나가는 기자들이 많았었어요. 많이 왔는 기자들도 한 열 몇 명 됐는데 기자들 나가버리고 이제 자리가 나서 갈까 말까 하면서 제가 자리에 앉았다 끝까지 들으면서 듣긴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8월 14일 2시에 선고를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도두영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학력도 좋으니까 그러면서 항소심을 한다고 했을 때 항소 이유를 말할 때 자기가 그 해외 사례 그 어뷰징에 대한 거 뭐 해외에서 이렇게 댓글 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많이 이제 사례를 들겠다니까 조용원 판사가 뭐 그런 걸 다 든다고 해서 재판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들진 않았는데 항소심이 빨리 지나갔지 별로 많이 하진 않았고 뭐 그렇게 해서 지나갔는데 사실 재판이 댓글 네이버나 다음이나 네이트에 댓글 방해했다고 컴퓨터 등 장애 방해 업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장애 업무라고 하면 네이버나 다음이나 네이트가 항의를 해야 될 건데 별로 그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왔지만 1심에서도 그렇고 2심에서도 그렇고 별로 자기네가 장애될 건 없었어요. 그리고 이 드루킹의 직원들도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은 그 프로 만들어놓고 만들면 문제가 된다며 진작에 잡았어야 되는데 그거 방치했다. 도리어 그렇게 해서 사용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자기네 사이트 있기를 바랐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문제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별로 저도 그런 면에서는 공감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김동훈이 같은 경우에 뭐 한주영이나 그 노회찬한테 정치자금 줬다는 건데 뭐 노회찬은 죽어버렸고 마누라는 저렇게 안 나오고 있으니까 뭐 그렇고 또 김경수 그 보좌관한테 준 500만 원도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은 제가 봤을 때 언젠가는 정권이 복귀되면 이거 다시 재판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뭐 포탈 댓글 달았다는 이 자체 댓글을 달았다 단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을 지금 탄핵시키기 위한 댓글 작업을 한 그 자체로 해 나가는데 단순히 댓글 달았다 이거는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판사도 잘 이해를 못해요. 한 사람이 다음이나 네이버나 여기 들어가면 한 사람이 아이디 3개 등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뭐 이제 트위터나 가면은 훨씬 더 많은 그 아이디를 등록할 수가 있고 그러면 들어가고 댓글을 얼마든지 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드루킹 같은 경우, 킹크랩 같은 경우는 그거를 빨리 돌려내 이거지 개인이 아이디는 뭐 수십 개를 가질 수 있는데 조용한 판사도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 뭐 보니까 아니 거기 비밀번호도 있고 한데 그거를 주냐고 이렇게 하는데 비밀번호 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뭐 하나요? 거기서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뭐 내가 아이디를 뭐 10개 만들었다고 해서 내가 그 아이디를 찾아가서 내가 뭐 딴 사람이 내 아이디를 쓰면서 무슨 댓글 단지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큰 문제 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 거 없어요. 그래서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사람이 김경수랑 작업을 했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대통령을 지금 탄핵시키는데 일조를 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지 이 사람 현금은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재판 자체는 김이 빠졌고 김경수의 재판 같은 경우는 또 다르죠. 김경수는 정치인으로서 이런 댓글 작업을 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을 하려고 했고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김경수의 재판이나 하여튼 뭐 김동훈의 재판은 정권이 바뀌면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데 제가 또 이제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특검이 한중석이라는 그 변호사를 특검으로 한 사람도 기용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재판에 나오고 있는
박상용 특검보 이 사람 기자회견하고 뭐 이랬던 이 사람이 사직을 한다고 그래서 아마 그 김경수의 선고 때까지만 일하고 일을 안 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을 한중석이라는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뭐 디지털 기록 등 이런 걸 보고 있다고 이제 대법원 판결 때 그때 필요한 얘기를 하겠죠. 이런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또 보니까 김경수가 드루킹 재판에 단톡방을 열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너무 어처구니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기자 60명, 변호사 여기 보면 법원 출입기자 60명 그러면서 변호사 경남도청 정책공보특보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 경남도청 정책공보특보 이 사람은 공무원인데 왜 김경수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보 담당 관계자 등 변호사 경남도청 정책공보특보 공보 담당 관계자 3명이 들어와 있다. 기자들하고. 그러면서 이 톡방을 만들었다는데 정말 아니 이렇게 하면 석방 조건 이거 맞는 건가요? 정말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공판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은 설명도 드리고 기자들의 원만한 취재를 돕기 위해 단톡방을 열게 되었다. 참 기자들을 아주 쪼물락 그리겠다는 거죠. 기자와 변호인단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며 참네 기가 막히죠. 빠른 응대를 돕겠다. 그리고 자신들의 휴대전화 번호, 항소심 공판 일정, 항소 이유서 같은 서면 자료 파일들을 함께 채톡방에 올려놨다. 무슨 재판이에요. 아니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공범인 문재인에 가서 만나고 청와대는 양정철에 가서 만나고 재판하지 말라는 거지 뭡니까. 차문호가 쩔쩔매면서 재판 어떻게 하겠어요. 지난번에 재판 열리기로 했었는데 재판이 안 열렸어요. 그건 제가 챙기지 못했는데 다음 기일이 언젠지 챙겨보고 다음에 가보겠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재판했었는데 너무 덥고 졸려갖고 중간에 보다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제 김동훈이가 나오는 재판이 있을까만 다음 기일에는 김동훈이가 증인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새로 나온 태평양의 변호사들도 요번에 확 짓밟아버리는 그런 재판은 보기 위해서도 꼭 들어가 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뭐 차문호하고 내 재판 별 영향가 없는 재판 한심한 재판이 될 거예요. 하여튼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